안녕하세요. 오유엔 초대석 함께하는 미래 진행의 오승연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격언이 있죠. 우리가 말을 어떻게 내뱉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좌지우지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격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가면요,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고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윤은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네. 몇 해 전이었나요? 그 서민 경제를 살리는 그런 교양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봐서 꽤 친숙한 얼굴이신데요. 오늘 어떤 강연 주제로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생각을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하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죠. 세상이 변했는데 지금까지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적응이 될 수가 없고 성공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뭘 나쁜 걸 해서 잘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상이 변하는 거를 빨리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그래서 무너지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생각을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성공이 보인다는 그런 강연 지금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의 메카로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국가인재개발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1949년 중앙공무원교육원 설립 이래 최초의 민간인 출신 원장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윤은기 원장이 있다. 그동안 경영 컨설턴트, 방송인, 컬럼니스트 등으로 활약하며 다양한 경력을 자랑하는 윤은기 원장은 이곳에서 선진 인류국가 건설을 위한 창의적 핵심 인재 개발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는데,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던 공무원이 생각을 바꾸면 나라의 미래도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윤은기 원장은 오늘도 더 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 강단에 섰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각의 속도와 크기를 변화시키자는 윤은기 원장의 강연. 더 큰 대한민국, 생각의 틀을 바꿔라. 그리고 매력이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펼쳐질 그의 특별한 강연으로 지금부터 함께해보자. 자, 생각의 틀을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이런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생명체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죠. 자, 동물 중에도 인간은 왜 우리가 고등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또 최고의 말하자면 생명체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각도 다양하죠. 예를 들어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고, 자, 그런가 하면은 긍정적인 생각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내용뿐만 아니라 생각의 속도도 있습니다. 속도. 빨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생각의 속도가 느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성공과 실패, 인간관계, 행복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삶이 아닐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의 틀을 바꾸자. 아예 통째로 바꿔보자.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명한 조각품이 있죠. 생각하는 사람. 참 정말 저는 책을 한 권 읽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 조각품 하나가 주는 웅변. 자, 인간은 생각하는 생명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지금 기업 경영 중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는데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사에.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아주 간결하면서도 확실한 게 뭐냐면 think different라는 게 있어요. 생각을 달리하자. 생각이 달라지면 신기술, 신정보, 신고객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이 같으면 서서히 무너진다.
그러나 생각이 달라야 된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 남 이상 될 수가 없다. 그 일리가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성공한 것은 바로 think different,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요새 우리나라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경쟁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일본 자동차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광고를 봤더니 new thinking, new possibility. 뭐냐면 생각을 새롭게 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니까 그 new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달리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그 다음에 통신사 광고하는 거 봤더니 생각대로 T. 이건 뭐냐면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얘기고 또 그 경쟁사도 있죠. 거긴 봤더니 올레 이러고 자꾸 해서 뭔가 봤더니 이게 헬로를 뒤집은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역발상을 하더라도 좋으니까 생각을 그대로 고정관념을 가져가지 말고 바꿔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메시지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생각의 차이가 성과의 차이. 그 성과라는 건 일의 성과뿐 아니라 행복감, 대인관계 등등등. 근데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니까 생각도 어때요? 빨리 바뀌어야 돼요. 옛날 사람들이 더 행복했나요? 그렇게 따지면. 응?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주 신기한 일이 있는데 어떤 분이 생각의 틀을 통째로 바꾸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원래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꿀 것도 없습니다. 무념무상입니다 이런 분인데 아마 농담을 하신 얘기겠죠. 생각 안 하면 인간이 아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도 평생 기업교육 또 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하고 지금 국가공무원 교육을 맡고 있는데 교육이 뭐냐? 생각을 바꿔주는 게 교육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생각의 힘을 길러주고 생각을 시대에 맞게 바꿔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해에 이제 미국의 크론토미란이라는 그 제너럴 일렉트릭 아주 유명한 회사죠. 에디슨이 세운 그 회사의 연수원도 가봤고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뭐냐면 인류 기업은 인류 교육과 인류 연수원이 반드시 있다. 교육원과 연수원이. 그런 얘기인데 거기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에 원조 받던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가 원조 해주는 나라가 됐어요. 그 다음에 농경사회에서 정부와 사회를 따라잡더니 드디어 뭐냐면 선진국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버지의 나라 케냐보다 가난했던 한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다. 케냐는 뭐 별 지금 발전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이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눈부신 발전한 것은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봐라. 한국은 교육 때문에 국가 운명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포스코 세계 인류 기업이 됐죠. 이 포스코의 초기에 창설하고 이끌어왔던 CEO인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님이 인터뷰한 걸 봤더니 나는 처음부터 교육자라고 생각했다. 스스로가. 경영자이면서 교육자다. 교육혁명가다. 그래서 포항은 처음부터 철의 도시이며 교육의 도시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다. 그래서 포항의 유치원, 중고등학교, 포항 공대까지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갖고 있었다. 지금 포스코가 세계적 인류 기업이 된 것은 바로 이런 교육의 힘. 또 포항이라는 도시가 잘 살게 된 것도 교육 도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 운명을 바꾸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육은 개인의 운명, 가정의 운명, 기업의 운명, 국가의 운명을 바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교육을 받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자녀 교육 잘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교육에 몰두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바꾸려면 교육이 역시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교육인데 이 영구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선과 악. 이렇게 따지면 선이 뭐 옳은 거죠. 선행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부자한테 가면 주눅이 들었어요. 천석군, 만석군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게. 무조건 주눅, 거부 앞에 가면 다 주눅이 들었는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거부라고 해서 주눅 들 이유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인색한 만석군보다는 베푸는 천석군이 훨씬 영향력이 있죠. 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변한 거예요. 또 저는 어떤 얘기를 제가 대학 총장할 때 얘기를 했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어려서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것도 세상이 변했다. 하늘은 남을 돕는 자를 돕는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나라에 성공한 경영인, 그다음에 정계, 관계, 저도 방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은 분하고 인터뷰해보고 가까이 지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마음을 사로잡는데 머리가 좋다고 뭐 지시하고 지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마음을 사로잡는데 가장 중요한 건 베풀어야 돼요. 배려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든 지도자는 하늘은 남을 돕는 자를 돕는다. 베풀지 못하면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먹고 살기 힘들 때 얘기고 이제는 그것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이라고 보통 나누죠. 자, 우리 또 어렸을 때 이렇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또 나눴어요. 요새 어떤 산업이 제일 유명합니까 하면 사람들이 매력 산업이요. 매력을 파는 산업. 그게 뭐냐면 관광업, 호텔업, 요새 한류 같은 게 다 매력 산업이거든요. 문화 콘텐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는 매력 자체를 파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또 기존 산업에다 매력을 집어넣으면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실제로 선진국 보면은 매력 산업이 굉장히 번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을 바라볼 때도 단순하게 제조업, 서비스 산업 이렇게 나누지 말고 우리는 어떤 매력 산업을 키워갈 것인가. 이제 소위 말하는 생각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영토라고 하면은 영토는 뭐냐. 그냥 땅 개념이었어요. 과거에 간척사업 했는 거 기억나시죠? 특히 이제 서해 쪽은 간척사업을 많이 할 때마다 우리 국토가 늘어났습니다 하고서 방송이 나왔단 말이죠. 간척한 만큼. 우리 국토가, 농토가.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21세기 영토라는 것은 경제 영토와 문화 영토입니다. 경제 영토는 뭐냐면 전 세계 얼마나 많은 나라와 교역을 하느냐. 팔고 수입해오고 수출하고 수입해오고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영토가 사상 최대로 넓어졌어요. 왜냐? 금년에 무역 규모가 무려 1조 달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세계 9위입니다. 수출은 세계 7위. 제가 볼 때는 건국 이래 최대가 아니고 아마 단군 이래 최대일 겁니다, 지금. 자, 경제 영토. 그리고 경제 영토를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FTA. FTA를 하면 바로바로 교역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FTA를 왜 하려고 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더러 FTA를 반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FTA 체결하면 좀 불리해지는 업종이 있어요. 불리해지는 산업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완해달라, 대책 세워달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FTA 자체를 결사반대한다는 얘기는 21세기 경제 영토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거죠. 문화 영토는 뭐냐? 특정한 나라의 문화를 전 세계 얼마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또 어떤 게 있나요? 문학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역사 또 중요한 게 있죠. 문화하면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또 복장도 들어가요. 복식. 그 나라의 히스토리. 그런데 지금 한류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문화는 동남아뿐 아니라 중남미, 아프리카 드디어 이제 뭐냐면 여러분 보셨죠? 프랑스에서 한류 연기하는 거 보니까 참 저는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팝송은 따라 불렀지만 샹송은 어려워서 혀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고 왠지 그걸 그 노래를 들으면 문화 선진국처럼 느껴지고. 근데 요번에 우리 한류 공연을 연장해달라고 유럽 사람들이 데모하는 걸 보니까 진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영토도 단군 이래 제대로 넓어진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은 정말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 우리의 경제 영토 최대, 문화 영토 최대, 그리고 글로벌 위상이라고 하는데 국가의 세계적 위상이 엄청 높아졌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좋고, 특히 저는 요즘번에 박수를 집에서 치고 나가서 쳤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연임 확정된 순간 무조건 박수 치고 한 번 더 쳐보시겠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영토 개념도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고정관념 바뀌어야 돼요. 영토란 무엇인가? 경제 영토, 문화 영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식인이 누구냐? 제가 원래 충남 고향이 충남 당진이 고향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대학생이 많지 않았으니까 시골이고 대학교만 나오면 뭐라고 불렀냐면 지식인이다. 그리고 그때 뭐 꼭 지식이라는 말하고 꼭 갖다 붙인 말이 저 사람 인텔리야 이렇게 얘기했던 인텔리야. 대학 나온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근데 지금 대학 나왔다고 지식인 인텔리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시절엔 또 뭐냐, 대학을 나오면 훨씬 깊은 지식을 배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평생 학습할 수 있는 장이 많죠. 그리고 또 한 번 배우더라도 대학 나오더라도 몇 년간 공부 안 하면 새 걸 안 배우면 소위 지식과 기술이 진부화되면서 거의 말하자면 지식인이라는 소리를 쓸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21세기 지식인은 뭐냐면 빠른 학습자, 새 거를 빨리 배우고 활용하고 버리고 또 배우고. 근데 세상은 빨리 변하니까 평생 학습. 제가 볼 때는 빨리 배우고 평생 학습하는 사람이 최고의 지식인이다. 그러니까 학력으로 지식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낡은 사고방식이다. 이걸 잘 봐야 돼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아이고 그동안 논문 쓰느라 고생했으니까 한 3년만 쉬자. 3년 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은 전부 진부화. 진부라는 게 뭐예요? 썩는 거죠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지간한 정보와 지식은 요새 어때요?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화살표를 배워라. 화살표. 이게 살아있는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학력도 좋고 자격증도 여러 개인데 해서 취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학력과 이력, 자격증은 멀쩡한데 일을 시켜보면 새 거를 모르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거죠. 빨리 배우고 평생 배워라. 이게 바로 지식인이니까 지식인의 개념도 달라진 거죠. 자, 선풍기는 당연히 날개가 있어야죠. 그래야 날개가 돌아가면서 바람이 일어나니까. 근데 날개 없는 선풍기가 요새 팔리고 있어요. 날개 없는 선풍기. 좀 비싸긴 한데. 근데 날개 없는 선풍기라는 것이 왜,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비행기가 옛날에 프로펠러가 다 있었죠? 저는 공군 장교 출신인데 초기에 다 프로펠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제트기가 나온 거예요. 제트기는 프로펠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나올 때 충격을 받은 거죠. 이거 뭐야 이거? 자, 왜 날개 어디 갔어? 어떻게 날아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바로 뭐냐면 엔진이 들어있어서 거기서 공기를 분사하면서 추진력과 양력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 나온 날개 없는 선풍기라는 거는 밑에 모터가 작은 게 들어있어서 제트기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바람을 분사하는 거예요. 가속화시키고 쫙 나오는 거죠. 아주 시원하게. 근데 날개가 없으니까 장점은 뭐냐? 손가락 다칠 염려가 없다. 머리통 팀이라도 괜찮다. 응? 근데 한 대 금액이 40만 원, 50만 원 하더라고요, 보니까. 선풍기 몇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근데 뭐 선풍기 아무리 날개 없는 선풍기라도 200만 원 하면 안 사죠. 근데 40만 원 정도라면 애 키우는 집에서는 혹시 다칠지 모르니까 이거 사야겠다. 그래서 팔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창의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처음에 누군가가 날개 없는 선풍기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면은 뭐라고 그러세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났냐? 너 제정신이 날개 없으면 바람이 어디서 나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어렸을 때는 소풍 갈 때 항상 사진기 가져가면 뭘 사야 돼? 필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필름 없는 카메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번에 불꽃 없는 라이터, 튜브 없는 타이어, 가능하잖아요, 이게. 창의력이 학력보다 더 중요하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창의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바꿔야 될 것이 세상은 강자와 약자가 있다. 약육강식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강대국, 약소국. 우리는 강대국 팀에 끼어서 역사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데 엘빈 토플러가 쓴 유명한 책이 바로 파워 쉬프트입니다. 권력 이동, 힘의 이동. 자,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토지를 포함한 물질적인 자원으로부터 정보와 지식으로 힘의 원천이 바뀐다. 땅만이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실제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엄청난 이게 변화죠. 옛날에 농경사회든 산업사회든 땅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농경사회는 농사를 질래니까, 산업사회는 공장을 질래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 어때요?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보와 지식, 기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그거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제는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바뀐다. 아무리 약자도 빠르면 산다. 빠르면 산다. 예를 들어볼게요. 빠른 국가, 느린 국가. 빠른 기업, 느린 기업. 빠른 사람, 느린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봐도 되나요? 빠른 무기, 느린 무기. 빠른 교통, 느린 교통.
컴퓨터도 빠른 컴퓨터, 느린 컴퓨터. 여러분 어떤 걸 원하겠어요? 빠른 걸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효율성, 생산성이 훨씬 높고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지구촌은 뭐로 바뀌느냐면 빠른 자와 느린 자로 바꾸지 옛날처럼 강자, 약자, 큰 거,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국가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이죠. 대답도 빨리 하는 분이 있네, 뭐야. 그러니까 빠른 자가 유리하다. 이 대한민국이 코리아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지구촌의 가치체계와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이긴다.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른가? IT 기반이 잘 깔려 있고 원스톱 토탈 서비스도 가능하고 한국 사람 또 선진국 추격전 하다가 빨라졌고 또 어떤 분은 농담하더라고요. 군대 가서 선착순을 많이 해서 빨라졌다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거 OECD 국가 중 그것도 뭐냐면 빠른 의사결정, 선제적 대응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제 세상은 빠른 자와 느린 자로 또 나눠진다. 이것도 알아야 되죠.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했고 요새는 속도의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의 속도라는 말은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생각이 빨라야 된다. 세상 빨리 변하는데 느린 사람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의 속도가 왜 필요하냐. 정보는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부터 제가 질문 또 합니다. 정보의 양, 질, 속도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때를 놓치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이게. 그 다음 학습의 속도 아까 얘기했죠. 새 걸 배워라. 정보도 있고 학습도 빨리 했는데 유난히 뜸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결정을 못하고.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혁신의 속도. 노키아라고 유명한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만 거기가 어느 정도 정말 잘 나가던 회사냐면 우리가 정하면 글로벌 표준이 된다. 휴대전화에서. 그러더니 스마트폰 나오는 거를 하고 쳐다보고 1년 반 만에 주가가 반의 반토막 난 거죠. 혁신을 못 따라가니까. 변화의 속도, 변신의 속도. 제가 중요한 건 파워 오브 스피드, 속도를 잘 알아야 돼요. 느리면 손해나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느리게 살자, 슬로우 라이프는 뭡니까? 그게 왜 나왔냐면 속도 경쟁을 워낙 하다 보니까 계속 속도 경쟁하면 나중에 사람이 지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충전할 때, 휴식할 때, 휴양할 때는 느리게 하라는 거죠. 실리콘밸리의 그 유명한 CEO들이 주중에는 분초를 다투면서 경쟁하지만 주말에는 염소 키우고 장미 재배하고 그리고 긴급상황이 연락도 하지 마라. 그리고 가족과 함께.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선순환이 안 되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느리게 나온 건데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빠른 게 맞는 겁니까? 느린 게 맞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뭐라고 해서 그때 달라요.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선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계속 빠르게만 가면 나중에 뭐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타 죽어요. 타 죽어.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 여름 휴가 가서 느긋해야 돼요. 여름 휴가. 가서 휴식하고. 그러니까 선진국 사람들 속도 경쟁하다 보니까 대개 휴가를 어디로 가요? 휴양지로 가죠. 관광지 가면 번잡하거든요. 이게 바쁘고. 휴양지 가서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휴양 다 끝나고 나면 눈빛이 쌩쌩해져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개도국형 우리는 여름 휴가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동남아고 막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다 타보고 골프도 무제한 라운드 하고 이러고 와보니까 5일 갔다 오면 탈진돼서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리고 휴가 갔다 와서 그 피로 회복하려면 5일 또 걸리잖아요, 이게.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휴식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른가를 말씀드리는데 세계적인 영웅들이, CEO들이 다 뭐냐. 대한민국은 무지하게 빠르다. 자, 그리고 뭐 구글 CEO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저는 감동받은 게 뭐냐. 워렌 버핏이 세계적 영웅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대구에 왔다가 투자한 회사 방문하러 서울에 와서 기자회견 했는데 자가용 비행기 타고 온 분이죠. 분초를 다투는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기자회견 하는데 10분 전에 나타난 거예요. 그 기자들이 물어본 거죠.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고. 그랬더니 답변이 뭐야. 코리안 타임 때문에 빨리 나왔다. 저는 감명받았어요. 왜냐. 코리안 타임이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6.25 때 시계찬 미군들이 와가지고 배꼽 시계밖에 없는 한국 사람 보고 답답해서 붙인 이름이 코리안 타임. 시간 개념이 없음. 약속 시간 안 지킴. 느려 터졌음.
그때 우리를 비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용어가 슬랭이 바로 코리안 타임인데 60년 만에 세계적 영웅이 뭐냐? 지금 쓴 코리안 타임의 뜻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전 세계에서 시간 가치를 가장 높게 쓰는 나라가 코리아들이 썼으니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보시면 여기 중요한 말씀 또 하나 드리는데 파지티브 사이콜로지라고 해서 긍정심리학. 저는 원래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생각대로 된다는 게 뭐냐면 긍정적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잘 되고 부정적 생각하면 망가진다는 얘기인데 이걸 논문을 내고 사례 연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긍정심리학자들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 이 독일의 어떤 목장 주인 딸이래요. 예신 들어온 걸 봤더니 이 딸이 부모한테 말 좀 사달라고 말 한 마리, 말 타고 다니게. 그랬더니 부모님이 여자가 무슨 말이야, 말 타고 다니냐고 안 사주니까 암소 한 마리를 길들여가지고 저기 타고 다닌대요. 그 인터뷰한 기사를 봤더니 너무 재밌는 게 우리 암소는 지가 말인 줄 안대요. 왜냐면 매일 이리 하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저 뛰는 폼이 참 재밌기도 하고 이런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긍정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자기 존재를 긍정적인 존재로 보느냐 부정적인 존재로 보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행복감, 인간관계, 성과에서. 이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거 같아요. 제가 전에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서 세상은 다 변하고 내용도 변합니다. 하늘은 남을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변하는 게 있고 더 강화되는 게 있는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거는 오히려 강화돼서 사실은 성공한 사람 보니까 얼리버드가 많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강의 혈압 올렸더니 제일 앞에 있는 분이 질문해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먼저 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상상을 못 해본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헷갈려서 강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아까 질문하신 분 잠깐 나와주세요. 조용히 둘이 만났죠. 아까 이런 질문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벌레 같은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더 이상합니다. 자기를 새라고 생각하느냐, 벌레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행복감, 인간관계, 업무 성과가 다 달라지는데 이거를 마침 긍정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놨고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긍정심리학회 회장이 쓴 책이 번역본도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나는 벌레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마시고 나는 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뒤에 우연히 또 발견했는데 어떤 분이냐면 저한테 이상한 얘기하는 분 봤어요.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예, 둥글죠.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날은 꼭 매달려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지구에서 떨어질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중력 때문에 잡아당기가 절대 떨어질 염려 없어요. 아하, 이 생각이 이런 거구나.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의 틀을 바꾸자고 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각의 틀은 뭐냐?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크기입니다. 크게 생각. 왜냐? 우리가 시골 농경사회 때는 이 마을에 태어나서 저 윗마을 처녀와 결혼해서 거기서 살다 죽는 겁니다. 돌아다닐 수 있는 범위가 좁아요. 그 다음에 국가 전체. 지금은 한국인이면서 세계 시민이라고. 세계적 영향을 받고 생각을 크게 해야 돼요. 생각을 크게. 우리 부서밖에, 우리 부처밖에 그게 아니고 국가 전체를. 세계 속의 한국을. 문과와 이과 그거 쪼개면 안 돼요. 통합적으로 생각. 문과 전공한 사람도 이과 알아야 되고 이과 전공한 사람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요새 인문학을 왜 해야 되느냐? 생각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생각의 크기. 둘째는 뭐냐? 생각의 속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 거를 배우고 빨리 바꿔줘라.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생각의 순도. 사실은 사실대로. 진위를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니까 못 믿겠어. 우리 편이 아니잖아. 그러면 진실이 왜곡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생각의 틀은 저 세 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만 바뀌면 다 변해요. 그래서 제가 중앙공무원 교육원장으로 가서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 그 사람의 생각의 틀을 바꿔줘야겠다.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공정하게. 그래서 이제는 자기 부처를 넘어서 국가 전체를 그리고 더 빠른 걸 학습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더 공정하게 해보자. 생각의 틀을 바꾸면
성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작은 사례들이 있는데 다 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G20 정상회담을 했죠. 우리나라가 개최 국가이기도 하고 의장 국가였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은 개도국입니까? 중진국입니까? 선진국입니까? 그럼 어떨 때는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또 중진국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OECD 가입은 했으니까 때깔은 선진국인데 원조하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는 돈 없어서 가입 못하겠다. 가입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논란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아직 개도국이니까 좀 부담을 덜하게 해달라. 그 국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대우받을 때는 선진국이라고 나서고 뭘 부담하고 책임지라고 할 때는 아직은 안 된다고 빠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이미지는 짝퉁 선진국 그다음에 약간 졸부 이런 느낌이었던 것을 작년에 G20 정상회담 의장국을 함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부자 나라이기도 하고 그다음번에 의식 수준도 그다음번에 문화 수준도 다른 나라 이제는 당당히 선진국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도 저걸 작년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원조하는 국가로 다 바뀌었죠.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선진국 국민다운 생각을 해야 돼요. 선진국형 법질서, 선진국형 시민의식, 선진국형으로 밖에 나가서 도와줘야 돼요. 싸워서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어때요? 원조도 해주고 제가 신임 사무관들 해외 나가는 거 반은 선진국 가서 정책연수, 반은 중남미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 하다 와라.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원조하는 국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선진국답게 생각하면 선진국으로 정말 성숙된 선진국 진입할 수 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루 1시간씩만 일 더 합시다. 아껴 씁시다. 이게 아니고 생각의 틀을 바꾸면 성과, 인간관계, 그 다음번에 아까 긍정심리학 얘기했죠. 행복감도 달라진다. 생각의 틀을 바꿉시다. 자, 오늘 제 주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얼마나 생각하는 방법이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참 재미있게 강연을 또 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다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원장님으로 계시고 좀 수장으로 계시면서도 아무래도 이렇게 강연을 직접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연을 진행해 주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평생 강의했죠. 뭐. 네. 아니 뭐 좀 바쁘시거나 이러신데도 직접 강연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83년부터 지식산업에 뛰어들어서 주로 기업에 강의를 하다가 기업 교육을 했죠. 그다음에 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하면서 한 7년 동안 학교 교육을 했고 그때 학생들한테도 강의하고 물론 나가서도 강의하고 중앙공무원 교육원장으로 와서는 기업 강의는 요새 뭐 시간이 안 되니까 못하고 공공부문 그리고 우리 교육원에 수십 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직접 강의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국가공무원 교육을 설계도 하고 그다음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목표가 다 있으니까 직접 정말 강의도 해보고 또 중요한 건 수요자 중심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강의를 하다 보면 준비도 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교육생이 얘기를 듣고 눈빛을 보면 뭐를 정말 원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놀리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강사료를 전에도 제가 이제 대학 총장할 때도 강사료 받았잖아요. 이게 공무원이 되고 나니까 강사료를 안 주더라고요. 강의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데 네.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네. 네, 보람도 있고. 네, 그러시군요. 굉장히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원장으로 계신데 뭐 이것이 아무래도 가장 특별한 이력이 아닐까 싶어요. 이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이제 중앙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국가공무원 전체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행정고시를 합격을 하면 6개월씩 와서 교육을 받고 각 부처로 가는 거죠. 승진할 때마다 교육 다 시킵니다.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고위정책과정도 있고 한 1년짜리. 그 다음에 국가전략 세미나도 있고 또 주요한 국가의제를 다루는 교육도 있어서 한마디로 하면 국가공무원 교육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각 부처의 교육원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영부도 있고 교과부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는 또 다 공무원 교육원장 협의회라고 연결이 돼 있는데 또 같이 연결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동 개발하고 이끌어갈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기관 중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늘 모범을 보여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보람도 있지만 또 책임감이 굉장히 큰 그런 그러실 자리.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교육을 완전히 담당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총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네. 더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네. 또 보람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고의 보람이죠. 뭐. 그렇죠. 예. 보면은 이 공무원 교육에 지금까지 뭐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생활의 달인에 나왔던 그런 예. 분들을 아주 다양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굉장히 유연하고도 이 창의적인 이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듣고 계신데요. 예. 어떠십니까?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하면 석학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강사를 믹스해야겠다. 강사를 혼합해야겠다. 그래서 각 대학의 최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수님도 초빙을 하고 생활의 밑바닥부터 올라와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또 뭐 허각이라는 가수도 있고 네. 뭐 백천강도 있고 일도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김주희 선수라고 4대 기구 통합 챔피언 이런 그러니까 아주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성공한 사람의 강의를 들어보면 감동이 있고 도전 정신이 생기죠. 이런 분도 강사로 초청하고 그다음에 기왕에 강의하는 거 공무원 교육이니까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려서 대통령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시면 공직자들이 국정 철학, 국정 의지를 더 빨리 알게 되고 우선 더 좋은 게 뭐냐면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사기가 올라가고. 네.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또 강사로 오셨어요. 네. 이게 지금 뭐냐면 강사를 다양하게 또 강의의 질은 강사의 질이기 때문에 최고만 모셔라. 그래서 3고 초려라는 말을 제가 안 쓰고 13고 초려해서라도 최고만 모신다 해서 지금 강의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죠. 네, 예. 그렇군요. 사실 공무원 사회라고 하면 변화가 쉽지 않은 그런 조직이라는 그런 또 편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고 창조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진 않으셨나요? 공무원들이 우선 첫 번째는 아주 우수한 인적 자원이다. 이건 뭐 틀림없죠. 왜냐하면 고시패스한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요새 또 국가에서 유학을 보내서 석박사 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정말 그 전문성 다 있죠. 역시 민간 분야하고 차이를 약간 보자면 약간 느린 거. 기업은 세계 최초가 아니면 결제도 안 해요 지금. 결제에 올렸을 때 다른 데 하는 데 없으면 우리가 최고 첫 번째입니다 하면 사인하잖아요. 그런데 공직자들은 설레가 없으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단점이 있다면 느리다. 뭐 과거보다는 많이 빨라졌죠. 그러나 민간 분야에서 느리기 때문에 생각의 속도를 빨리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를 빨리 해야죠. 제가 우리 그 기업하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듣는데 공무원 교육할 때 불친절해도 좋으니 좀 빨리만 해달라고 해라. 사실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친절하고 빠르기가 원하는 걸 텐데 둘 중에 하나를 희생할 바에는 내가 불친절은 감수할 테니까 빨리 해달라. 그만큼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 국민들 입장은 빨리 서비스 해달라. 그리고 재밌는 거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빨라요. 일본이 이번에 쓰나미 사태 때 보셨지만은 공직자들이 너무 느리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엄청 빠르지만 그러나 세계 최고의 스피드를 갖춘 한국 기업을 생각하면 공직자가 좀 더 빨랐으면 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 교육을 하시면 네. 좀 이렇게 잘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공무원 교육원장으로 내정이 되고 네. 취임하기 전에 빨리 현직, 전직, 장차관 아는 분들을 빨리 만났죠. 왜냐하면 조언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도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기왕이면 좋은 기회니까 61년 만에 민간인 원장 처음 나타났으니까 네. 확 바꿔라.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다 바꿔라. 그거 하라고 저 대통령께서 당시 임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반은 뭐냐면 그 공무원이라는 게 엄청난 조직인데 어차피 한 명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천천히 해라. 그리고 무리하면 사고 난다. 이분이 반. 그게 제가 고민이 되는 게 반반씩이니까. 그리고 저한테 그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저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네. 또 충성심이 있고. 그래서 제가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면 자, 안 바꾸는 척 하면서 확 바꿀까? 아니면 바꾸는 척 하면서 슬슬 지낼까?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정답은 나와 있죠. 안 바꾸는 척하면서 확 바꿔야겠다. 네. 즉 그 얘기는 뭐냐? 저항 없이 다 바꿔야겠다. 저항 없이 바꾸려니까 뭐냐면 그분들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들. 또 제가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공무원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공무원한테 자긍심, 명예심, 그리고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때 행복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원장이 바뀌더니 정말 교육 내용이 달라지는구나. 교육 환경도 달라지는구나. 네. 운영도 달라지는구나. 잘 됐다. 이러는 사이에 다 바뀐 거죠.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또 기업인들한테 아는 기업인들 했더니 니들끼리 행복해라 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행복해지려면 국민이 원하는 건 행복 아닙니까? 공무원도 행복감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이 승진하면 국민만 괴롭습니다 했더니 그 말은 또 맞대요. 어쨌든 저는 뭐냐면 최고 수준의 교육을 하는 이유는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교육을 공급해줄 우리는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 바뀐 거죠. 네. 그렇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수장으로서 네. 고정관념을 깨야 되고 굉장히 창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숙제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런 생각들을 크게 하고 빠르게 하고 그런 원장님만의 뭐 방법이 있으시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이제는 권력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 가치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밸류, 가치. 지구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훌륭한 가치가 뭐냐. 그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UN 글로벌 의제까지 들여다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정말 지구의 보탬이 되는가. 그리고 제가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윈윈윈이 중요하다. 나에게 좋고 상대에 좋고 반드시 사회에 좋아야 된다. 사회는 뭐냐면 국가사회, 인류사회까지. 윈윈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윈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짝퉁 상생일 가능성이 많아요. 도둑놈과 작물의 비는 윈윈 가능합니다. 하나는 훔쳐오고 하나는 팔아먹고 자기들끼리는 갈라먹고 그리고 우리는 동반성장이다. 그럼 그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교육할 때 늘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윈. 나에게 좋고 우리에게 좋고 국가에도 좋은가 인류에도 좋은가 이거를 생각하면 지속 가능하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생각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생각을 키우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원장님께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즐기면 돼요. 네. 얼마나 세상이 변하니 얼마나 좋아요. 저는 아내도 제가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가끔 아내가 보면 머리도 헤어스타일 확 바뀌고 옷도 오늘 이 옷 사는데 어때? 그런데 그걸 저는 뭐냐면 즐기는 거예요. 아내하고 몇십 년을 사는데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되지만 스타일은 좀 바뀌어야죠 가끔. 그래야 살지 어떻게 똑같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근데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변화를 즐기는 것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왜냐? 하던 건 익숙하거든 이게. 새거 나오면 혹시 내가 손해나는 거 아닌가. 부적응되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변화를 즐겨라. 네. 그래서 아까 긍정 심리학 얘기를 한 거죠. 참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는 마음에서부터 생각을 변하는 게 네. 시작된다라는 얘기이신데요. 또 강연 중에 항상 빠르기만 하면은 번아웃돼서 힘들다.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네.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아프리카 여행을 그렇게 뜻깊게 다녀오셨는지. 아프리카는 제가 이제 벌써 한 3년 반쯤 됐나요? 그때 간 이유는, 그때 제가 대학 총장할 때인데 기후변화가 이 큰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기후변화에 가장 심각한 상황인 아프리카를 한번 가보자. 아프리카 엄청 넓은 땅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이 없잖아요. 물이 쏟아질 때는 그냥 너무 쏟아지고 순식간에 말라 없어지고.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서 제가 남아공부터 시작해가지고 탄자니아, 나미비아 쭉 돌고 왔는데 정말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프리카 정말 힘든 땅이구나. 그러나 그래도 제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뭐였냐면 아프리카의 미래도 결국 어디 달려있냐면 교육에 달려있다. 만델라가 왜 위대한 지도자냐? 만델라는 뭐냐? 뭐 투쟁, 뭐 인권 이거가 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희망은 교육에 달려 있다. 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방송통신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네. 남아공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프리카가 잘 살게 되면 지구촌에도 축복인데 거기도 정답은 결국 교육이다. 교육이 운명을 바꾼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갔다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교육이 운명을 바꾸는 거고 또 교육은 생각을 바꿔주는 그럼요. 거라는 예, 그런 예.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교육을 이렇게 보셨을 때, 참 아직도 이 부분은 뒤처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우리나라는 경쟁에서 이기는 교육 위주로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건 산업사회까지는 괜찮았어요. 또 우리가 개도국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서 후기 정보화 사회 선진국으로 바뀌었으니까 남을 배려해야 되고 그다음 자기의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자기의 의무도 다해야 되고 함께 사는 리더십도 발휘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아직 학교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는 법 또 서열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좀 널널한 게 있어야 돼요. 덕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아쉬움. 그다음에 저도 가서 지덕체란 말이 있죠. 지덕체. 지식이 부족할 때,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덕체라는 말이 맞는데 저는 우리 교육원에서 뭐라고 써붙였냐면 체덕지. 그것도 역발상이죠. 체덕지. 왜냐? 이 행정고시 패스한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생들이 얼마나 책을 많이 받겠어요. 고시 패스할 정도니까 와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체육의 날. 그래서 무조건 뭐냐면 뛰고 달려라. 그냥 뛰고 달리지 말고 소리 지르고 뛰어라. 체육이 왜 중요하냐? 스트레스 해소, 건강, 팀워크.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심판과 룰이 있으니까 준수, 깨끗한 승복. 그리고 스포츠를 하다 보면 열정과 인내심까지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명문 대학은 반드시 뭐냐? 스포츠도 명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싸워서 이기는 교육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 선진국형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네. 그리고 머리만 개발하지 말고 이걸 마음을 개발해야 된다. 그렇죠. 머리와 머리가 만나면 두통,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소통. 아주 간단해요. 네, 그렇죠. 정말 그만큼 인성 교육이 참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아직은 그렇게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려면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주 간단한 사례가 있어요. 지난해에 우리 신임 사무관, 고위정책과정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나가면서 우리의 발전상을 나가서 널리 알리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거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자, 근데 거기 가서 우리 이렇게 잘 살게 됐다. 더구나 짧은 기간에 이거 자랑하면 시기심만 불러일으키고 경쟁심만 불러일으킨다. 절대 자랑하지 말고 가서 겸손하게 봉사활동. 그리고 뭐냐면 그 사람 애국인도 인간이다. 기분 좋게. 특히 6.25 전쟁 60주년이었거든요, 작년에. 6.25 전쟁 참전 국가에 가면은 반드시 그 나라 국립묘지 참배하고 참전용사 모셔다가 감사의 파티를 해드려라. 그게 우리나라의 진정한 국격을 높이는 길이다. 발상이 바뀌어야죠. 뭘 가서 자랑을 해요, 지금. 네. 진짜 어디 가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이, 자랑하지 말고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건 괜찮은데 발상이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신임 사무관들을 지금 중남미 아프리카의 글로벌 봉사활동 가보니까 어때요? 야, 정말 이렇게 어려운 환경인 사람도 있구나. 가슴이 찡하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와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국가에 대해서 도와주면서 다른 나라를 덕을 베풀면 운이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가덕을 베풀면 가운이 좋아지고 사덕을 베풀면 사운이 좋아지고 국덕을 베풀면 국운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베풀어야 돼요. 네. 베풀어. 그러니까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을 좋아하게 만드느냐. 이게 국격이 높아지고 선진국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 악착같이 가서 싸운다고 되나요, 이게? 네. 예, 이제는 발상이 바뀌어야죠. 네. 그 원장님 그 슬하에 일남 일녀의 자녀를 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네. 있습니다. 예. 어떻게 키우셨나요? 그렇게 좀 사실 키우다 보면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네. 이제 사실 제가 사회 활동을 너무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지금까지. 근데 제가 애들 방에 딱 써붙인 거는 처음부터 일일 일선, 일일 일창이라고 써붙인 그 우리 집에 이제 가훈인데 행동 지침 겸 가훈인데 일일 일선은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행을 하자. 일일 일창은 창조할 때 창자인데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아이디어 내고 살자. 꾸준히 하다 보면 저절로
선행이라는 게 큰 거는 못하죠. 하루에 한 가지 작은 거, 엘리베이터 탈 때 양보하는 거, 작은 거 휴지 하나 주는 거 이런 건데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 마일리지처럼 이게 뭔가가 혜택이 돌아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일일 일선 일일 일창이라는 말을 늘 했는데 더러 저 하나 더 하자고 그래요. 또 저 아들은 마지막에 일일 일창 하나 더 붙이죠. 뭐냐 그랬더니 노래를 하루에 한 곡 이상 합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이제 대학 총장을 하고 그랬지만은 악착같이 뭐 1등 하라 어디 가서 이겨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네. 제가 볼 때도 세상이 변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가훈 겸 자녀 교육과는 일일 일선 일일 일창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행을 베풀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노래를 하는 것도 참 창조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 가수 시대니까 다. 네, 또 뭐 바쁘셔서 저기 사모님이 뭐 아이들 키우느라고 더 고생을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원장님의 이 변화무쌍한 삶이 아이들에게 또 더 본보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공군 장교에서부터 뭐 경영 컨설턴트까지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방송을 하게 되셨어요? 예, 방송 오래 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학부에서 심리학 전공하고 공군 장교 생활하고 또 종합역사를 한 5년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지식산업종사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방송국에서 KBS, MBC에서 저희 뭐냐면 직원들 강의해달라고 네. 강의를 얼마나 젊었을 때니까 또 혈압 올라가면서 했겠어요. 그랬더니 저거 말 된다. 출연해달라고 그래, 처음에. 출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있더니 그러지 말고 아예 프로를 하나 맡아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일일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 생방송만 10년 이상. 그 다음에 TV 쪽에서는 주로 경제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했죠. 그러니까 방송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방송한다고 해서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더구나 이제 생방송을 매일 하다 보면 시간의 족쇄에 걸리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다. 매일 그 화살표하고 씨름했던 것이 제 인생에서 엄청난 도움이 된 거죠. 네. 책을 많이 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방송을 매일 하면서 그 익혀진 감각, 화살표 이런 것들이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됐어요. 네. 또 사실 윤은계 원장님께서는 아주 베스트셀러 저자분이시기도 합니다. 한 20여 권 썼죠. 그렇죠. 시테크, 휴테크 뭐 이런 책들이 네. 있는데요. 이런 그 인생을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시테크, 휴테크는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도록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시테크, 휴테크인데 제가 시테크라는 책을 1992년도에 썼어요. 속도의 경제. 이제는 빠르면 살고 느리면 죽는다. 자, 그렇게 써서 속도의 경제와 스피드만 강조했더니 끊임없는 질문이 그때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스피드만 하다 보니까 피곤해집니다. 스트레스 더 쌓이잖아요. 그리고 선진국 보니까 느린 곳이 많던데요. 슬로우 라이프도 있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아하, 맞다 해서 그 뒤에 책을 고쳐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빠름의 시테크, 느림의 시테크, 그리고 아예 휴테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우리 선배들은 일만 하다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실제로. 정년퇴직하면 와이프한테 늘 얘기가 정년퇴직하면 당신 데리고 세계 일주 여행할 거야. 그때부터 매일 놀 거야. 근데 정년퇴직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로를 하셔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순환이 제일 중요하다. 일할 때는 물론 맹렬하게 하지만 우리가 휴대전화도 충전 안 하면 사용할 수 없듯이 충전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휴테크의 개념을 가졌는데 휴라는 거는 한자 뜻에 다 들어있어요. 사람 인변의 나무 목자. 이 나무 목자는 나무 옆에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때 나무는 네이처, 자연 또는 숲이라는 겁니다. 숲속. 그러니까 사람이 수시로 가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요새 보면은 다 그런 휴양 개념이 그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인간은 일만 하다 죽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질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점점 가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족과 함께 숲속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휴테크죠. 네. 뭐 강연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그 원장님의 아주 긍정적인 모습, 또 진취적인 모습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네. 6.25 전쟁 때 태어나는데 안 죽고 태어나는데 겁날 게 뭐.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을 만든다. Think different. 또 new thinking.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면 정말 남들을 능가할 수 없겠죠. 다르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또 생각의 크기를 크게 하고 빠르게 생각하고 또 순수하게 생각하는 법을 알아간다면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책을 아무래도 뭐 많이 봐야 되는 직업이니까 좋은 책들을 많이 봤고 또 많이 인상에 남지만은 제가 하나를 꼽으라면 엘빈 토플러의 그 파워 쉬프트, 권력 이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물론 그게 정치 권력 얘기하는 건 아니죠. 세상의 모든 힘의 원천이 이제 문명의 변화에 따라서 바뀐다 하는 얘기인데 거기서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자원으로부터 정보와 지식으로 이제는 힘의 원천이 바뀐다. 이게 첫 번째고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큰 거와 작은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자와 느린 자로 이제는 힘이 재편된다. 제가 시태 그런 책도 쓰고 그랬는데 다 영향을 또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빠른 국가, 느린 국가, 빠른 기업, 느린 기업, 빠른 사람, 느린 사람 또는 뭐 교통체계도 마찬가지인데 빠른 교통, 느린 교통, 빠른 무기, 느린 무기 이렇게 인류가 빠른과 느림으로 바뀌는 그 속도의 경제를 정확하게 꿰뚫은 분이 바로 엘빈 토플러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것도 우리의 스피드 경영 또 우리의 그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권력 이동을 보고서 깨달은 것은 지금의 변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30년, 50년 뒤에는 또 인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통찰력도 그 안에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장 그 책을 제가 좋아하고 많이 추천을 했죠.